시인의 에스프리 깎는 길 어딘가. 윤우명 시 혹은 산문 혹은 소설. 비단길을 가다. 1.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오래전 일이 된다. 오대산으로 향하면 40여 년 전이 내 옆으로 다가온다. 그곳에는 전나무 숲을 지나 삼봉우리 오대가 있었고 스님이 된 친구가 있었고 내 앞날을 가늠하는 내가 있었다. 나는 억새가 우거진 들판을 걸으며 나를 어디에 놓을지 알 수 없어 하고 있었다. 친구 맥정 스님은 멋진 이름을 갖고 준엄하게 민중을 파고들고 있었다. 빨래를 하는 어린 보살님도 볼 수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역시 시인이 되어야겠다고 가면이 속세로 돌아왔다. 그에 관한 시 한 편이 있다. 진부 마을을 가며 정멸보궁 아래 월정사 길을 내려간다. 내 친구 맥정 스님 여입구야. 너는 여전히 탄어 큰 스님과 함께 있느냐? 개울에서 너의 빨래를 하던 젊은 보살은 이제 진부집으로 돌아갔으리라. 어찌하여 너는 다른 세상으로 갔느냐? 우리 나란히 담배를 피워 물던 숲을 지나 나는 어두운 숲속 어디론가 가고 있다. 어디로 가는지는 나도 모른다. 내가 나를 모르듯이 너는 내 입산을 막아서더니 어디로 가버렸느냐?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지는 않으련다. 숲은 아직도 나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지금 그때로부터 50년이 흘러 아직도 나는 진부 마을을 가며 무슨 자취인가 더듬는구나.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비단길이 나타난다. 예전부터 내가 바라보며 가는 길이었고 지금도 내 앞에 아득하다. 중앙아시아의 알마티에 얼마 동안 있을 때 거의 매일 공항에서 신강위구르의 울음치로 뜨는 비행기를 바라본 것도 그래서였다. 공교롭게도 알마티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라하, 파리를 잇는 그 행로는 신혼여행 길처럼 되었다. 러시아의 얼어붙은 동토 속에서 발견한 씨앗을 싹 틔워 꽃을 피웠다는 기사가 신문에 났었다. 이것만으로는 별일이 못 되겠는데 그 씨앗이 무려 3만 년 전의 것이라는 게 관건이었다. 3만 년 동안 씨앗은 얼음을 뒤집어 쓰고 살아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이 생명은 3만 년 전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야말로 얼토당토하는 상상에 빠져든다. 물론 나는 씨앗은커녕 아무런 근거도 없는 없음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의문을 갖는 것조차 어리석기 짝이 없는 노릇일 것이다. 어떤 바람결 같은 것도 못 되었을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옮기는 것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러시아에서 꽃 피었다고 어느 화보에 난 그 꽃을 그림으로 그리기에 이르렀다. 아마도 페랭이 꽃인 듯 싶었다. 이 꽃 또한 내가 좋아하는 꽃이었다. 그렇다면 3만 년 전에도 이 꽃이 우리의 대지에 꽃피고 있었더란 말인가. 고맙고 눈물겨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것을 지금 나는 함께하는 것이었다. 나는 머리에 페랭이를 쓰고 어깨에 날라리를 걷고 대관령 기슭을 터벅거리는 평생 날씬한 늙은이였다. 그렇게 살아왔기에 상기슭 흐르는 안개처럼 흔적없는 순록이었다. 그 세월 유령 같은 3만 년이었다. 그러니 지금의 이 나는 유령임에 틀림없다. 숨겨진 뿌리를 캐면 드디어 나타날 3만 년 전 유령의 목숨, 그리하여 다시 3만 년이 지나 어느 기슭에서 머리에 페랭이를 쓰고 날라리를 삑삑거리며 나타나는 어떤 모습. 그것을 꼭 나라고 부르지 않아도 상관없다. 너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페랭이 꽃은 거기서 더욱 나인 것이다. 3만 년의 시간은 그것을 내게 말하고 있었다. 처가의 작은 집에서 강원도 평창의 감자밭을 일구어 수확했다고 보내온 감자를 삶아 먹으며 페랭이 쓴 나를 3만 년 전으로 보낸다. 어림없는 상상이지만 내가 나이 먹을 만큼 나이 먹었다는 반증이 되리라. 헉새꽃 나붓기는 저 들을 바라보며 다시금 지난 세월의 나를 보내는 이 늦가을 날이다. 그리고 뒤늦게 다시 누란을 말한다. 중국어 발음으로 눌로란이 옳다곤 하지만 어쨌든 김춘수 선생이나 나나 작품에 썼었다. 그리고 사막 가운데 유적에서 고대 미라가 발견된 사건을 되짚는다. 아무래도 미라를 덮은 천에 씌어있는 천세불병 글자에 그만 너슬 놓았던 순간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단 김춘수 선생의 누란시를 거쳐가지 않을 수 없다. 명사산 저쪽에는 10년에 한 번 비가 오고 비가 오면 돌반 여기저기 양파에 하얀 꽃이 핀다. 봄을 모르는 꽃. 운 백년석이 기원전 120년 호의 한 부족이 그곳에 호 1579만 4100 승병 2920갑의 작은 나라 하나를 세웠다. 언제 시들지도 모르는 양파의 하얀 꽃과 같은 나라 누란. 명사산이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이 시는 내가 둔왕의 사랑을 쓸 때부터 늘 머리에 맴돌고 있던 것이었다. 물론 어려운 글자들이 여기저기 박혀있기는 하지만 나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시에 틀림없다고 여겼다. 나는 둔왕보다 누란에 더 꽂혀 있었다고 말해야 한다. 그 결과 얼마 전에 취미삼아 해초의 왕호천 축국전을 나름대로 전시작품이라고 꾸밀 때 예전에 누란 근처에서 얻은 병따개는 중요한 실물이 되었고 지금도 엄연히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나는 예전에 그 모임이 떠올랐다. 공당과 함께 있는 도시기에 여기저기서 모여든 젊은이들과 어울리며 시를 이야기하는 모임이었다. 야학이라고 불렀지만 엄격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기억한다. 아무래도 그녀가 미화시켜 말하고 있는 듯했다. 협계 열차가 기적을 울리며 산모퉁이를 돌아가는 마을에 7년쯤 살 때
무작위로 몇몇이 모이던 그 모임에 나오던 그녀는 간호사였고 술꾼인 내가 술 때문에 쓰러져 있을 때마다 링거 주사를 꽂아주곤 했었다. 그리하여 나는 다시 누란으로 향한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누라는 어렸을 적 춘천에 살 때 천막학교를 마치고 집까지 걸어오던 길이 되고 만다. 그곳이 사막이 되는 것이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천막을 쳐서 임시교실을 만들고 수업을 하던 학교였다. 나는 그 무렵 창거라는 전염병의 주사를 맞고 어질거리며 사막을 걸어오고 있었다. 설정 속에서 주사를 놓던 간호사가 바로 그녀였다고 한다면 어떨까. 게다가 나는 양파의 하얀 꽃 대신에 엉겅퀴의 붉은 꽃을 생각하기로 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엉겅퀴는 내 오랜 화두였다. 그리고 흉노족과 관계가 깊은 누란에는 아무래도 붉은 꽃이 어울리겠다 싶기도 했다. 내가 위에서 사막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길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게 유난한 길로 기억된다. 그야말로 사막이 아닐 수 없다. 그 언저리에 피어있던 엉겅퀴꽃. 그리고 나는 한편의 엉겅퀴 씨를 얻게 되었다. 늘 하염없이 걸어오던 들길. 엉겅퀴꽃 가시를 보고 배웠네. 하염없이 걷는다는 건 그 가시를 본다는 것. 가시로 사랑을 말한다는 것. 엉겅퀴꽃 가시라는 제목도 붙였다. 그러다가 뒷날 두낭으로 가는 기차에서 산샨이라는 마을 이름이 스쳐 지나가는 팻발을 보았다. 누란과 함께 흉노에 폭속한 나라의 이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레스센터에서 김춘수 선생을 만났다. 어딘가 누란을 썼더구먼. 선생은 걸음을 멈추었다. 아, 예. 나는 그곳 사막의 작은 나라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선생은 내가 두낭을 썼다는 사실부터 먼저 알았다고 했는데 그 표정은 나를 마치 호의 한 부족 사람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가 내가 선생을 마지막 본 날이었다. 결국 이 이야기들도 예전에 쓴 두낭의 사랑에 곁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호의 한 부족 흉노에 시집간 당나라 미녀 왕소군도 마찬가지 범주에 든다. 그녀는 봄을 맞이하며 오랑캐 땅에는 풀과 꽃이 없어. 봄이 되어도 봄 같지 않네 라는 출래불사춘 글을 지어 노래 불렀던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언젠가 경주에서 발견되었다는 신라. 왕족 아무개는 흉노왕의 6대 손이라는 비석에서 보듯 흉노와 우리는 친연관계에 있다 할 것이니 우리도 동이족이라는 오랑캐라 하니 같은 호의 한 부족 오랑캐끼리의 이야기임에 틀림없다. 오랑캐 땅에도 엉겅퀴는 붉게 꽃핀다. 종류에 따라 가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나는 두낭을 지나 신장 위구르의 땅에 들어가 누란 포도주를 마시며 잠시 해초가 된다. 포도주 병마개가 벌써 두 번째라고 나는 혼잣말을 한다. 나는 파리의 몽마르트르 언덕의 티르부숑이라는 카페를 생각하고 있었다. 샹송 대신에 파리의 아메리카인 재즈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 샹송이라면 우선 이브몽탕이 부른 고엽이 떠오른다. 이 노래의 가사는 시인 자크 프레벨의 시집 장례식에 가는 달팽이들의 노래에 들어있었다. 3. 그렇다고 해서 엉겅퀴꽃이 자목꽃으로만 내게 다가온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마셔댄 술 탓으로 나는 간이 나빠졌는데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기 시작한 약이 바로 엉겅퀴에서 빼낸 시럽이었다. 독일에서 만들었다고 했다. 그 약 겉봉에 엉겅퀴가 붉게 핀 그림이 돋보이고 있었다. 그 약을 먹으며 나는 문예진흥원에서 펴내는 민속예술사전을 만드는 데 전념하기도 했다. 그곳에서 박재천 시인을 만나 보낸 시간도 내게는 나중까지 기억된다. 얼마 전에 그 박 시인이 그만 세상을 떠나서 나는 시 한 편을 쓰게 되었다. 장자 아닌 장자 박재천 시인. 박재천 시인 영전에 그는 장자인가 아닌가? 김현 평론가는 내게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북명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방산지에서 문을 빼꼼 열고 내다보았다. 그의 의뢰로 민속예술사전을 엮고 있던 내게는 옆에서 그의 시를 읽던 시절이기도 했다. 김한길, 조정권 등이 돕고 있던 시절. 나는 소설에 발을 디밀고 다른 세계로 가고 있었다. 저쪽 마론 위의 공원의 옛 경성제국대학 한 구석에서 나는 구본명 선생의 장자 강의로 그의 시를 읽었다. 60년대 우리의 젊음은 얼마나 위태로웠던가. 이제 그가 누워있는 저 세계에 우리의 젊음은 묻혀있을 뿐. 새로 쓴 시를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하던 그를 만날 수가 없으니 나는 여전히 휘청거린다. 안녕히 가시구려 박재천 시인. 거기서 만나서도 새로 쓴 시니 읽어보라고 해주구려. 바로 그 얼마 전에 문해지 문학나무에 2023년 여름 낭독회에 참석해서 박 시인의 장자대간 주행기를 읽게 되었다. 팩두대간 주행하듯 안에 장자대간 떠돌아다닌다. 지팡이 하나 짚고 추수 물가에서 물멍을 때리며 곤을 헤아리 다지락으로 옮겨가 붕세를 부른다. 부대끼는 삶에 상처가 별거냐. 이별도 대수롭지 않아. 도망간 여자와의 추억을 곱씹다가 이제 불 들어갑니다 소리도 못 듣고 불멍에 빠졌던 화목불. 오늘 걸쳤던 육개가을을 타는 화목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때마침 날아온 붕세를 타고 염라대와 함께 문자 날린다. 아직은 남명으로 가는 중이니 담에 봅시다. 시를 읽으며 김현 평론가의 옛 물음에 대답이 되리라 여겼다. 김현은 내 시집 명궁의 시들을 일찌감치 평가해준 평론가였다. 그 무렵개간 문해지 문학과 지성이 창간되며 독보적인 기획으로 제수록 제도를 내세웠는데
첫수록 시인으로 나를 선정하고 있었다. 소설은 최인호였다. 그래서 김연을 만난 나는 그의 집에도 몇 번 드나들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갔더니 안쪽을 향해 현종환이 후배 왔다면서 정현종 시인을 부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아, 그럼 그가 49의 나이로 가고 말다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박 시인의 시에서 장자는 백두처럼 대간으로 놓여있으며 박 시인은 붕새를 타고 남명으로 가고 있다. 실은 북명과 맞서는 남명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느새 붕새를 불러타고 그곳으로 가고 있다. 그의 기계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박 시인의 마지막 절실 이 시로서 비로소 답이 되리라 여겨진다. 지금 그의 불새는 어디쯤 날아가고 있을까. 문득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 아직은 남명으로 가는 중이니 담해봅시다. 그런데 아직은 남명으로 가는 중이니 담해봅시다. 는 무슨 뜻일까? 그의 영정을 바라보며 오랜 우리의 만남을 돌이키게 된다. 북명에 사는 물고기인 곤의 크기는 몇 천리인지 알 수 없다고 하며 그 곤이 새가 된 붕 또한 그러하다고 붕이 날아오르니 하늘을 뒤덮는다. 물은 모든 만남은 그러하다고 나는 해석한다. 나는 하늘을 향하여 이별의 손을 흔들고 있다. 4. 얼마 동안 내 직장은 관철동에 있었다. 길 건너가 인사동이었다. 술꾼이었던 나의 활동 무대는 당연히 그 언저리 어디에 있었다. 그 무렵 나는 소설가 김문수 형과 어울렸는데 그의 행동 반경이 꽤 넓어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신구문화사라는 출판사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병주 소설가, 신동문 시인으로 대표되는 여러 어른들. 이들이 대체 누구인가? 소설 알렉산드리아로 이름난 분, 한국 전후문 제시 지벨시, 풍성기로 알려진 분 등등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분들이 아닌가. 그 가운데 민병산이라는 철인 같은 분도 계셨는데 나로서는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였다. 그가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은 거의 매일 볼 수 있었지만 디오게네스 같은 인상의 그는 언제나 오리무중의 선생이었다. 다만 지금 내게는 선생의 글씨로 씌어있는 신동엽 시인의 시 아사녀 1963구절 산의 지뢰에 작은 옥자만 하나 외롭게 남아있다.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꽃산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그 숨결들의 숲속에 살아갈지어이. 그리고 나는 인사동에서 시조시인 김상옥 선생을 만났다. 내가 어떤 잡지에 관계하며 선생의 글을 청탁하게 된 것이 계기였다. 선생은 여간 꼬장꼬장하지 않아 한 글자 한 글자 따지듯이 내게 주의를 주었다. 주 보따리라고 불렸던 한글 원로 주시경 어른까지 만나 말씀을 옮겨 적곤 했던 내가 아니던가. 아, 이런. 나는 어느덧 김상옥 선생의 골동각이었던 아자방에 드나들며 그 문도처럼 되어가고 있었다. 인사동 사거리에 있었던 선생의 아자방에는 자주 내 발길이 머물렀다. 그의 전공은 시조는 물론 도자기이기도 했다. 선생은 내게 도자기를 사도록 이끌었다. 그걸 알자면 사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회 초년병인 나의 경제로는 엄두를 내기도 어려운 노릇이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작은 백자 항아리 하나를 사게 되었다. 지금도 내 책꽂이를 지키고 있는 청아백자, 이것을 나는 내 초임 반값을 치르고 샀던 것이다. 사서 오래 들여다보면 진짠지 가짠지 알 수 있지. 선생은 도자기의 진짜 가짜를 가리는 법을 손쉽게 설명해 주었다. 가짜는 얼마 지나면 실증이 난다고 했다. 나로서는 놀라운 말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한 구절의 경어 버버를 얻게 되었다. 그것이 종구자명이었다. 일컬어 있음이 오래되면 스스로 밝아지는 이라는 경구라고 이름 짓고 오랜 동안 좌우명으로도 썼다. 지금도 그러하다. 그리고 종종 이병주 선생을 술자리에서 맞닥뜨릴 기회가 있었다. 알렉산드리아의 풍경이 이러할까 싶도록 은성한 자리였다. 모레까지 소설 200매는 써야 해. 선생은 호기롭게 말하며 술잔을 연거푸 기울였다. 마치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뒷방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 같았다. 시 한 편을 쓰는데도 한 달 내내 끙끙대는 내게는 아득한 풍경이었다. 인사동과 관철동의 술집에서 선생은 자장처럼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이 많아 글도 많이 써야 해. 선생은 말했다. 글을 쓴다고 모두 발표할 때가 있다니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오늘의 인사동에도 그 시절 습속을 간직한 어느 구석이 있는 것일까. 봉급을 다 날리며 사람들의 갈증나 찾아다니던 신문기자였던 K 같은 건달바가 아직도 있는 것일까. 인사동 거리를 걸으며 지난 세월을 생각한다. 나 역시 예전의 내가 아니듯이 모든 것은 예전의 풍경이 아니다. 나에게도 돈 1000원만 달라던 천상병 선생의 시도 없고 블랙이의 영웅형의 소설도 없다. 아름다움을 알기 위한 사랑은 더더구나 없다. 조자룡, 예용의 조동화 한창기 선생이 오가던 골동각의 화한도 주인 변경숙 여사와 함께 가고 더욱 쓸쓸하다. 그래도 나는 홍백화방을 거쳐 여옥의 빈 술집을 지나 메라바 가게를 기웃거리며 옛 자취를 더듬는다.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과 함께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운 너라고 말하리라. 5. 카자흐스탄에 머물렀을 때 공항에 나가 신장, 위구르의 우르무치로 향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는 어딘가에서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의 열차를 타고 두낭을 거쳐 그 신장 위구르로 갔다는 것부터 말해야 한다. 게다가 누란에서 구한 티르부숑 즉 포도주 병막의 딱에도 내 짐에는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얼마 전 카자흐스탄에 발을 디딜 때부터 내 계획과는 다른 인생길을 걷게 된 것이다. 란조우의 새벽 열차는 지금 여명속을 가냘프게 달려가고 있다. 가냘프게는 무슨 뜻인가? 하지만 거대한 여명속에서 열차는 과연 가냘프게 달려가고 있다고 밖에는 달리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열차는 우르무치를 지나 투르판까지 연결되고 있었다. 내게는 옛 태초의 유적들을 스쳐간다는 것부터가 흥분되는 일이긴 했다. 그러나 열차는 가냘프게 달려가고 있었다. 새벽녘 속에서 열차는 한 줄기 꽃마리처럼 가냘프게 보인다고까지 나는 생각했다. 열차는 그렇게 풀 한 폭이 없는 사막 가장자리를 달려가고 있었다. 꽃마리의 파르스름한 꽃줄기는 사막의 모래 한가운데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끝다운 곳에는 천세불변의 사랑의 미라가 누워있다는 상상을 나는 하고 있었다. 또다시 누란을 말한다. 중국어 발음으로는 로란이 옳다곤 하지만 어쨌든 김춘수 선생이나 나나 작품에 썼었다. 그리고 사막 가운데 유적에서 고대 미라가 발견된 사건을 되짚는다. 아무래도 미라를 덮은 천에 씌어있는 천세불변 글자에 그만 넛을 놓았던 순간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의 설정을 하게 되었다. 배경은 어렸을 적 춘천에 살 때 천막 학교를 마치고 집까지 걸어오던 길이었다. 그곳이 고비든 타클라마칸이든 사막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엉겅퀴꽃의 붉은 마늘 말해서는 안된다. 어디까지나 가냘프게 달려가는 새벽 열차를 잊어서는 안된다. 이미 나는 꽃마리의 가냘픔을 말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어느 해 내가 찾아갔던 지방 도시의 도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는 내 몸 상태를 후어보고 말했다. 푸른 꽃 백송이를 옆에 꽂아 놓도록 하오. 이게 무슨 약처방일까? 몸이 시름시름 아파서 약도를 들고 열차를 타고 찾아간 도사는 느닷없이 백송이 꽂혔다. 어리둥절 머뭇거리는 내게 그는 작은 꽃이 다닥다닥 핀 풀꽃은 실은 수많은 꽃송이들이 피어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내 몸에는 그것이 약처방이 된다고 말해주었다. 지방까지 갔지만 그 이상한 처방을 받은 게 전부였다. 게다가 그는 아무런 보수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홀린 듯한 몸으로 되돌아오는 열차가 오는 역으로 돌아서고 말았다. 나중에 들으니 그의 처방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했다. 수많은 가지가지 이해하기 힘든 게 많다는 것이었다. 나와 같이 간 사람에게는 흐르는 냇물을 때때로 바라보라고도 했다. 그것이 처방의 다였다. 이 사람을 도사라고 부르지 않으면 무슨 이름이 가능하겠는가. 어쨌든 나는 그의 말대로 1년 동안 꽃마리 같은 푸른 꽃을 꽂아놓기를 계속하며 지났다. 아 하고 나는 이 우주만물의 신비함까지도 받아들이는 내가 되었다. 해마다 꽃피는 계절이 오면 나는 그를 생각한다. 여기에서 꽃마리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다. 꽃마리 꽃을 피우면 핏줄이 파르스름 꽃잎에 묻어나는데 꽃마리 바람에 날린다. 콩잎에 무당벌레 붙어도 고개 넘어 그대 집 아직 멀다. 그대의 핏줄에 흐르는 피는 이제껏의 인생살이를 말하면서 파르스름 그리움 짙게 내 한 몸 이끌어가고 있는데 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하고 꽃마리 이름 불러. 나는 내 몸에 그대 위한 글자를 새기며 지는 해를 넘긴다. 강릉을 떠나 중국의 란조우에서 겨우 탄 새벽 열차는 하서회랑을 달려 해초의 왕호천 축국정구도 땅으로 서유기의 현장법사 땅으로 달마선사의 고향 땅으로 위구르족의 신장 땅으로 묻혀 들어가고 있었다.